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큐트 스텐 스럼보시스 케이스에 대해 발표할 인천 성모병원 심혈관 촬영실 간호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케이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68세의 남한으로 고혈압과 하트 페일러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PCI 히스토리를 소개해드리자면 2004년부터 RCA의 다회의 PCI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미드 RCA에 사이퍼를 삽입했고 이후 2006년에 또다시 스테미로 내원해 ISR을 확인했습니다. 프록시 미드 RCA에 마찬가지로 사이퍼를 삽입하셨고요. 2007년 팔로업 당시의 결과는 노말이었으나 2009년에 베리 레이트 스텐 스럼보시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서 RCA 전반에 걸쳐 스럼보스 아스피레이션을 했고 추가로 세미 컴플라이언트 벌루닝을 했습니다. 2004년 첫 번째 PCR 이후로는 쭉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듀얼로 복용하셨습니다. 2007년과 2009년은 팔로업 로스되었으나 2009년 세 번째 PCR 이후로 다시 뎁트를 시작했고 2019년 이후로는 클로피도그렐 75mg 싱글로 복용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ST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체스트 페인으로 ER에 방문하셨고 당시 EKG와 랩 결과는 논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에 일렉티브로 PCI를 시행했습니다. 우선 RCA의 ISR 사이트에는 뉴스텐을 삽입했으며 서크는 FFR 결과 0.84였습니다. AST가 발생한 곳은 LAD였는데요. LAD 프리 엔지오그래피를 살펴보면 오스부터 프록시멀까지 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 OCT를 확인한 이후에 2.5에 15mm 벌룬으로 프리 벌루닝을 시행하셨습니다. LAD에 2.75에 18mm DES를 삽입하셨고요. 이후 포스트로 OCT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록시멀의 마로 포지션 부분과 미드 부분에 약간의 언더 익스펜션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3.5에 15mm 벌룬으로 추가 벌루닝을 시행했으며 이렇게 PCI가 끝났습니다. 이후에 ICU에 이송되자마자 체스트 페인을 호소하셔서 포스트 EKG를 찍어본 결과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NIG 스프레이 원퍼프 적용 후에 응급 엔지오가 바로 결정되었습니다. LAD에 삽입했던 스텐트 프록시말 부분부터 스럼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C맵 16mg을 인트라 코로너리로 주사한 뒤 바로 스럼벡토미를 시행했습니다. 아스피레이션 후 어정티브 벌루닝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인 스럼벡토미를 종료하게 되었고 파이널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큐트 스텐 스럼버시스는 무엇에 의해 발생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의 리스크 팩터를 크게 첫째 시술 과정과 병변의 요인, 둘째 환자 고유의 특성, 마지막으로 안티플레이틀릿 적용으로 나누어서 케이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가 결정적인 리스크 팩터였나 생각해 보자면 이 케이스에선 첫 시술 시부터 OCT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한 데다가 어정티브 벌룬을 추가적으로 시행한 만큼 프로시저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 캐릭터와 관련된 요소를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LDL 수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AST 발생 당시의 수치는 75였으나 이 환자는 DM 과거력이 없는 데다가 대체로 60 미만의 수치로 관리된 것을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트 페일러 또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으므로 에코 결과지를 살펴보았는데요. LV 디스펑션은 확인되었으나 EF는 43에서 39%대로 유지 중이며 이후 특이 이벤트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결정적인 리스크 팩터로 작용했다 보기엔 무리가 있어서 다음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요소 안티플레이틀릿입니다. 안티플레이틀릿 제제의 적절한 복용 또한 AST의 중요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 꾸준히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연구 주제에 등장하던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에 착안해 클로피도그렐의 효용성 자체에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클로피도그렐 자체의 저항성을 가진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연구마다 다르지만 최대 44%의 비율로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안티플레이틀릿에 관련된 다양한 저널을 확인해보면 동양인에서의 클로피도그렐 저항성을 언급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특정 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고혈소판 활성도 위험성이 높으며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허혈성 사건의 발생 위험성 또한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서양인에서 25% 정도 관찰되는 이 유전자가 동북아시아인에서는 60에서 65% 가까이 관찰됩니다. 고로 이 변이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클로피도그렐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건데 아직 논의될 사항은 많지만 결론적으로 아시아인은 비교적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시각이죠. 저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 케이스도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 환자의 혈소판 기능 검사를 확인한 결과 AST가 발생한 2월 24일 당일 나간 혈소판 반응 검사는 280으로 고혈소판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히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했으나 그의 저항성이 있었던 게 아닐까, 따라서 어큐트 스텐 스럼보시스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는 경우 어떠한 치료를 적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명확한 지침이나 권고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허혈성 심질환 연구센터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르면 고용량의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거나 그리고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 3제 복용을 소개했으나 아하나 ESC의 안티플레이틀릿 복용 권고안에 따르면 크게 추천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2017년 아하에서는 클로피도그렐 저항성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적 이유에 의해서 P2Y12 이니비터 약제 변경이 필요할 시 따를 수 있는 메커니즘인 스위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환자 또한 2월 24일부터 티카그렐러 BID로 변경해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용 4일 차인 2월 28일 혈소판 활성도를 재검한 결과 120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팔로업 CAG 결과에도 특이 이벤트 없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프로시저 중에 저희가 디텍하지 못한 결함이 있거나 리전의 캐릭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시술 당시에 ACT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트리거로는 꾸준히 복용하던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었으며 티카그렐러로 변경해 복용한 뒤 적절한 항혈소판 치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큐트 스럼보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2004년도부터 클로피도그렐을 먹고 있었고 중간에 팔로업 노스가 또 몇 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먹었고 그리고 나서 어큐트 스럼보시스가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 때문에 왔을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져서 저희 교수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보고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봤는데 말씀하시기로는 가장 큰 트리거로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다른 디텍이 되지 못한 결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시기로는 그 클로피도그렐의 저항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객관적 증거로 이제 마지막에 PRU가 12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저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요즘에 그 PCI 하고 나서 P2Y12 그 관련 유전학적 검사를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한 번은 시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사를 통해서도 이제 아사클로뎁트를 어떻게 유지할지, 티카그렐러, 프로시글러 어떻게 유지할지를 좀 더 지금 연구 중인 스터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PCI 후에 그런 유전학적인 비용이 좀 20만 원 정도라서 환자한테 좀 부담이 되겠지만 평생 한 번 정도는 그런 검사들을 스크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롬벡토미 한 다음에 한 3일 후 정도는 안지오 팔로업을 해보신 거죠? 저희가 바로 엔지오 팔로업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오셔서 따로 엔지오 팔로업을 하신 영상을 제가 중간에 집어넣었습니다. 네, 김수정 선생님. 네, 아산병원의 김수정 간호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그 어큐트 스텐 스롬보시스 케이스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젠가 그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엄청 열심히 이제 시술을 마친 환자, 탁과 환자였고 그 환자는 APB였는지 플루토였는지 모르겠지만 노악을 먹고 있었고 시술 당일에 뎁트 로딩이 됐고 시술하고 나서 이제 뎁트가 로스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노악은 이틀만 더 먹고 이제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었나? 그런 상황에서 병동에서 환자가 체스트페인 호소하면서 VP 뜨고 CPR이 나고 에크모 가지고 캣방으로 온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어쨌거나 이제 탁과 환자긴 하지만 또 오더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거를 수행하는 입장, 그다음에 또 확인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더 꼼꼼히 잘 봐야 되겠다. 탁과 간호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스크리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심혈관조영실의 당일 입원실에 그러니까 병동 환자만 오는 게 아니고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한 1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 환자들이 많이 이제 똑똑하고 다 이렇게 잘 챙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올드에이지고 환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투약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교수님이 일주일 전부터 먹어라 라고 플라빅스 7일을 주면 일주일 전부터 끊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쁜 입퇴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뎁트를 굉장히 얼러트하게 챙기고 나름의 저희 간호사들이 로스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레셔널이 있지만 용량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최대한 프로시저 전에 로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타비 환자 같은 경우도 CAG가 CT에서 마일드인데도 실제 엔지오 찍어보면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비 환자들은 사실 루틴하게 로딩하지 않고 뎁트를 원티만 당일날 복용하고 오는데 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로컬로 세데이션 이미 한 상태에서 그렇게 PCR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먼저 CAG가 시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모더레이트 이상의 그런 디지즈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컨펌을 받고 로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한 가지. 잠깐. 이건 이제 메디케이션 쪽이고 지금 OCT를 포스트 OCT 보셨나요? 아, 예. 그때 봤을 때 혹시 스텐트 주변에 리피드 리치 플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셨나요? 제가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깨통하게 오는 경우가 스텐트가 오버사이징이라든지 언더 익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는 한번 포스트 OCT 볼 때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